한평만의 세상 읽기. 앞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세세한 것을 우리가 참 속속 들여서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더 있다면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이 상호의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걸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면서도 좀 국제법과 국제규범이라든가 또는 개방되고 열리고 좀 중국도 그러한 세계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한다면, 중국 사회도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좀 사회도 열어주고 개방하고, 하나의 재미나는 것,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을 많은 게임 산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그거를 중국 정부가 판호를 제공을 해야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판호를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한국의 게임 시장은 아주 개방되고 자유롭기 때문에 활용하는 반면에, 중국 시장은 우리 게임 산업이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자신이 스스로 인류 운명 공동체의 의미로서, 그 다음에 외교 전략의 의미로서 인문 문화 교류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 교류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인 교류만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기네 사회와 그 국경을 넘어서 유입되고 들어오는 걸 정말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른 시장, 다른 나라, 다른 영역권에 그렇죠, 진출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거는 보장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앞서 전체주의, 권위주의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국내 사회만 그렇게 정말 고집을 하면 되는데, 중국이 지금 이러한 전체주의, 사회주의식 권위주의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해외에 이제 송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실크로드까지 이제 중국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국가에 이제 중국 국익에 부합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오래 같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이런 나라에게 너 장기 집권해라. 내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게. 해야지 이제 디지털 기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통치수단이라든가 사회 통제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법을 전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디지털 실크로드 이제 또 화들짝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뉴트 깅그리치의 이제 트럼프 대 차이나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제 9개 나라를 이제 그렇게 독재 정권으로 이제 전환시키는데 중국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회고록에 이제 보게 되면, 트럼프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논의하는 2020년 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거 좀 잘 부탁한다. 왜냐면 내가 올해 재선이 걸려 있다. 했더니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한 말이, 너도 개헌해라, 나처럼. 푸틴도 개헌했다. 그래서 연임을 걱정하느냐, 재선을 걱정하느냐, 그냥 개헌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라. 이제 그런 이제 농담도 주고받았었는데요. 하여간 이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디지털 실크로드를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이 자유 국제 질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치를 이제 지금
훼손시키려는 게 지금 제3세계 국가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 예, 중국이 14억 플러스 알파의 인구를 그들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자유자재로 독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이라든가 발전된 AI 기술을 활용해서 독재화하는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를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까 농담 삼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 대통령 관찰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오토크라틱 프레지던트, 즉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지도자라고 평가가 처음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 상당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태를 많이 보였었는데 시진핑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전수받았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우리 시각을 좀 한반도로 좀 이제 옮겨와서 사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아 왔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가도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보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질적인 그 행위를 보면은 중국이 한반도 정책이 겉으로 표명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중국 나름의 전략적인 속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 교수님, 시진핑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 속내라 그럴까요? 일단 뭐 속내는 2017년도 4월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이제 말하라고 해서 이제 회담을 가졌을 때 그 오찬 자리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과거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중화, 종주국이다. 뭐 요새식의 표현을 빌자면은 우리는 패권국가이다. 너희는 주변국이니까 오랑캐국이니까 우리 말 들어라 하는 그런 인식이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는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본격화 시켰죠. 근데 이제 2017년도 이전으로 그는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그걸 본격화 시켰고, 그걸 구체화 시켰고,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시진핑도 트럼프 면전 앞에서 그렇게 정말 미국의 동맹국가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2016년도부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기 시작합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된 이후 남북한한테 동시에 중국이 제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정말로 한중 관계 정말 수교한 지 얼마 됐다고요. 25년 채 안 돼가지고 벌써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본연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이제 한반도 남북한을 모두 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 영향권으로 예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복속을 이제 추구할 텐데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재밌는 게 중국의 이제 해외 뭐 다른 나라 이제 경제 제재 사례를 보게 되면요. 노르웨이 빼놓고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오래 가고 있어요. 남북한이요. 지금 5년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뭐 협의를 하는 거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안 하잖아요. 한국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각자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제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국의 경제 사례뿐만 아니고 어떠한 제재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말로. 아니, 유엔이 이라크, 뭐, 이란, 뭐, 정말로 에너지, 원유 생산 그 제재 가했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방치는 안 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중국은 북한양도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해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이대로 제전을 계속 가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미 뭐 2019년도에 이제 최고홍이 이제 주한대사를 이제 떠나면서 고별사에 이제 이미 또 경고를 또 한 차례 했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은 사드를 잊지 마라. 그보다 더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고별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사실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네. 뭐 노르웨이라든가 네. 뭐 호주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은 그 제3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전랑 외교, 즉 주재국의 대사라든가 공사라든가 외교관으로 파견됐으면 외교관 스타일이 언명을 할 텐데 중국은 굉장히 좀 강압적인 언사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하죠.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이 동시호평이 좀 도강량에 오랫동안 좀 하라라는 그런 그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격 외교, 강압 외교를 펼치는 거 보면은 이 굴기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그 핵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북한과는 북중 상호 원조 및 우호 협력 조약, 뭐 우리식 표현을 하면 뭐 동맹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61년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니까는 60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한미 동맹 조약을 갖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거는 냉전 시대의 구시대의 조약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과는 동맹 조약을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동맹 조약의 내용 자체 문구를 보면은 한미 동맹 조약은 그래도 제3자로부터, 제3국으로부터 이 침략을 받으면 양자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북중 동맹 조약은 제3국으로부터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더 이렇게 내용이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뒷구멍을 열어놓고 저는 이런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일종의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일단 방임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최소 50기 이상의 그 실질적인 핵 무기를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 조약에서 한국은 미국이 그 뭐 안보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국 북한 관계에서의 중국의 속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방치했다. 중국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일부 관찰자들 사이에는 그 중국이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특히 한미 동맹 조약으로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미 전략에서 한국이 약한 고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그 판단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중국의 그 정말로 최고의 이제 그 정말 제일 장기적인 원대한 외교 목표는 주변 지역에서 외세를 척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외세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서도 그 외세는 이제 제국주의. 결국에는 이제 미제국주의죠.
이 외세를 척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건국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타겟이 5군데가 있었죠. 필리핀, 베트남,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일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열심히 미국과 협상해서 또 미국을 도와줘서 이제 그렇게 또 목표 달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미군 철수하고 베트남과 월남과 이제 미국과의 동맹 폐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파리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일궈냈고요.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계 정상화 이제 미끼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또 대만하고 미국과의 이제 동맹도 파기시켰고 대만에 있는 미군의 주둔군도 다 철수를 시키는 성공을 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좀 의외적이었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손을 안 대고 코푼격이었는데 하여간에 이제 뭐 탈냉전 시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결과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한일 동맹하고 미일 동맹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일 동맹은 오히려 중국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데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아주 기묘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도 정말로 탈냉전 시기까지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같은 맥락에서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생기는 권력 공백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70년대 키신저하고 주울레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결국은 일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 정상 국가가 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는데 역시 한미동맹도 긍정적으로 이제 그 작용한다 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탈냉전 시기까지 견지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한미동맹이 가는 거 보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이제 이 한미동맹의 기능이라든가 성격이 전환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한미동맹도 이제 빨리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010년 학습 효과를 받았어요. 2016년도에 사드 제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는 안 그래도 한국 사회 내에 반미 세력이 존재하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근데 사드 제재를 하니까 이게 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희망이 있다. 거기서 이제 학습 효과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더 압박만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그 자주파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협정, 종전선언 다 지지하잖아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입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효력이 있겠다 해가지고 2017년도 3월에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비핵화의 그 해결 방식, 그 이제 공식화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쌍중단하고 쌍계병행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 쌍계병행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된다. 한반도 비핵화 동시에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평화협정까지 포함이 되고, 평화협정 내에는 중국이 항상 4자 회담 때 90년대 말이죠. 4자 회담 때부터 견지해온 주한미군 철수 문제, 한미동맹 폐기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두 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완시키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뭐 이제 중국이 그 군사안보 전략의 용어를 평가하는 용어를 빌리자면은 이른바 그 A2AD 전략, 반적군 지역 거부 전략의 커다란 틀 속에서 하위 전략으로 한미동맹 이완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최근 몇 년 동안 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경제적 그 압력이라든가 또는 필요할 때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럴 경우에 한국 그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중국이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걸 좋은 표현으로 뭐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상호주의적은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이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생각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이 한국의 그 평화 안보 특히 또 최근에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경제 문제에서도 경제 안보에서 뭐 한국이 지금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이 그 배터리라든가 한국 기업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그 앞서 있는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이 경쟁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이 거대한 그 힘, 그 다음에 북핵 문제라는 것을 중국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겉으로는 북한 비핵화 우리도 지지를 한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화를 사실 방치해 놓는 결과를 초래되는데 그런 중국이 그 한반도 정책,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이 그렇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한국의 안보도 지켜야 되고 경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우리가 중국 입장을 참 세심하게 평가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컨셉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요. 이게 우리의 독창적인 뭐 그 아이디어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이런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이게 통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반대를 했어요. 안보 경제하고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거죠. 이게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하고 경제 문제도요. 저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주권 안보가 없이요. 경제 발전하고 번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등소평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평화 발전 간의 관계도 인과관계뿐만 아니고 서로 이제 보증하는 관계거든요. 서로 담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권, 영토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경제 발전시키고 그냥 번영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우리한테 가는 실질적인 위협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정말로 중국의 유사시 작전 전략 개념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하늘이 다 자기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방공식별구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영공에 정말로 군용기하고 군함이 정말로 재집전하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 작전 훈련을 한다는 거는 유사시를 가정을 하고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독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예. 심지어 작년 12월 달에는 백령도 앞바다 40km 앞바다까지 정말로 그 중국 군함이 나타난 거예요. 백령도 앞바다예요. 이건 우리 영해에 들어온 거거든요. 중국 군함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 그 항공기가 러시아 항공기랑 우리 그 독도 인근에서 조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그 전략적인 그 의미로서 상당히 심각한 건데, 상당히 그냥 뭐 지나치듯이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협력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화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정말 독자적인 외교적인 힘이 없으면은 뭐 국제정치학에서 제일 간단한 이론이 그거잖아요.
바깥에서 힘을 끌어온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제휴도 되고 연대도 되고 연합도 되고 그다음에 동맹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인태전략하고 쿼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영토 주권을 먼저 지켜야지 우리의 안위도 있고 안녕도 있다. 그 맥락에서 저는 뭐 인태전략하고 동맹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달리 뭐 이거는 뭐 미국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주권 이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략적 부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횡포는 이제 점점 심해지죠. 예, 특히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영토 주권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주권 이익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의 정체성까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김치, 뭐 한복, 우리의 문화는 다 자기네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보게 되지만서도 지금 서구에서는 스파게티가 누구 거냐, 뭐 피자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게 어느 나라에서 뭐 시발되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유독 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이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 우월주의로 나가면서 이게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이게 소위 말하는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는 인류 문화 교류에 정말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호주의 어느 학자가 사일런트 인베이전, 즉 조용한 침략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 뭐 다크머니, 지금 뭐 일종의 뭐 이 어두운 자금이죠. 그런 걸 갖고서 호주에 뭐 어떤 기관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상호 협력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형식을 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중국의 원대한 전략을 상대국에 아주 저변부터 침투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비판을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주 교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물론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사실 미국 시장 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중국도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의 경제에서 중국이 제1위 교역 대상국이라는 이유로 해서 약 우리의 교역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중국이 2010년도에 1위 교역 대상국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직도 미국 한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이제 점점 이제 축소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축소되는 상황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그 경제적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권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경제 그 이후에는 뭐 경제 그 상대방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건데. 뭐 이제 중국 아무래도 중국은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는 또 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도 뭐 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서 쌍순환 그런 전략을 좀 중국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정권인데요.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한동안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니까 빨리 중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5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 이른바 전략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국이 장기과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가치라 그럴까요? 북한에 대한 중국이 전략적 생각 이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이제 전략 생각, 전략 구상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과거 거는 이제 이미 다 익히들 아시고 계시니까요. 2005년도부터 후진타오가 북한을 방문할 때 그때 이미 그 전략 구상을 얘기했죠.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공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략 구상이 이제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요. 지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리딩은 뭐냐면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남북 대화를 장려하고 북미 간의 대화를 막 적극 권장하고 이러는데요. 내심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박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확 끌어안으면서 실패도 괜찮아. 내가 있어. 나는 보험으로 생각해. 하면서 이제 안정을 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대미 전략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받을 도움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특히 정상회담으로 가면서 이 중국의 불안한 모습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는데요. 특히 이제 5차례 이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2018년, 19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서 보게 되면 시진핑이가 정말 김정은한테 어마무시한 약속을 합니다. 뭐 우리한테는 사드 가지고 삼불 약속 이렇게 했지만서도 북한한테도 2018년도 5월에 따리엔 정상회담에서 또 세계 불변한 입장, 또 삼불 입장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 북중 간의 이제 뭐 공고한 뭐 관계와 뭐 그다음에 우정의 불변함,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북한은 이제 영원토록 지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차 회담 직전에 이제 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시진핑이 이제 또 북한한테 또 당부를 하죠.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에 또 네 곁에는 내가 있다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북한을 다독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 보고서 내심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불안하긴 불안하구나. 자기네들이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에 이제 적극 이제 장려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중국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3가지 시나리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북미 관계가 정말로 잘 돼가 수교까지 가게 되면요, 중국은 북한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간에 이제 대화가 진전이 돼가지고 뭐 미중 관계 정상화처럼 장기적으로 가면서 자꾸 이제 북한이 미국한테 경사되면요, 또 북한을 중국이 이제 유실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이탈이라고 보고 이제 유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이제 해달라는 대로 중국이 다 안 해줘가지고 정말로 계속해서 저렇게 제재만 가하고 압박만 가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뛰쳐나갈 수 있죠. 그때는 이제 북한이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참 중국의 입장도 참 애매모호할 거예요.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에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서도 정작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로 만들어진다면은
중국의 입장도 참 개성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포린 어페어에서 이제 쓴 글을 보고 이분도 그런 맥락에서 쓰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북한은 가급적이면 우리 진영 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국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제 단견입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세 가지 시나리오 그것의 변형된 형태도 중국이 사회주의 강국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장기 전략에 비춰보면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이 장기 국가 전략,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세계 선두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중국 영향권 속에 내버려 둬야 되는, 그쪽에 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그 남북관계, 한반도 전체의 평화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관계, 우리 좀 그동안과는 달리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좀 지혜로운 그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주 교수님한테 미중 전략적 그런 구상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 한반도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는 한국이 이제 당장의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전략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너무 단견적인 그 생각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주 교수님도 필자로 참여하신 그 국중지계라는 풀자면은 중국이 그런 전략을 극복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떠한 계책, 전략을 세우느냐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주 교수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는 이 한국이 그럼 앞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어떠한 그 계책을 좀 세워야 될까?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극중기에서 극중 8개라고 했지만서도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그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92년도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정말 30년 전 우리가 수교했을 때는 정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첫 번째가 한반도 통일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플레이어다.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서도 정말로 중국은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세 번째가 중국의 시장,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위해서 중국 시장의 존재는 정말로 소중하다. 다 맞는 얘기, 처음엔 이제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30년 동안 지내오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하고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중국은 북한한테는 북한의 주장과 견제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게 고려 연방제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외세 관여 없이 독립자주적으로 평화 통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미국의 압박이 없으면요, 중국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육자회담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두 개 전쟁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의 과거가 더 커요. 이번에 요소수 사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중국 시장하고 중국 경제 산업 구조가 다 바뀌어서 30년 전이라요. 90년대 초 이후에 중국이 자급자족한다는 용어를 안 써요. 그만큼 자기네 자원도 지금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 반도체, 수소, 2차 배터리 다 좋아요. 근데 그 핵심 부품이요,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토리하고 다 모든 게 우리가 중국한테 다 과도하게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 부분에서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진작에 시장 다원화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한테 25%, 미국한테 14%, 일본 7%. 이게 격차가 나면 안 되죠. 다 15% 선에서 우리가 다 그 무역 시장은 이제 우리가 구조 조정을 했어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30년 전에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2019년도 이후에 이건 사드 여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가 계속 반토막씩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만 계속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95%예요. 근데 지금 4차 산업 5G, 6G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요. 언제까지 가공 무역에 우리가 그 중간재를 계속해서 수출하는 그런 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공간이 없죠. 그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92년도 프레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는 이제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이제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이걸 그 포카판에다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 패가 제일 좋아요. 우리 패가 제일 좋은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도 평상시 때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패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패가 안 좋아요. 왜냐? 다들 라이벌 국가거든요. 라이벌 국가이기 때문에 패가 다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수 정권 들어오면 중국 패 버려요. 그 다음에 진보 정권 들어오면 미국 패 버려요.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일본 패는 무조건 다 버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패는 패로 취급을 안 해요. 네. 그럼 남는 게 중국 아니면 미국, 그 다음에 북한 때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반패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판돈을 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국제정치학에서 그러잖아요. 세계는 정말로 무질서고 무질서한 정글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먹이사슬이 존재를 해요. 그 우리가 그 먹이사슬, 그러니까 서로 강대국들끼리의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변국들이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일본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패를 우리가 좀 잘 활용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는 이제 더 향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한 중에서 30년의 그 이른바 이 컨벤셔널 위즈덤을 깨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정말 여기에 탁 다가오는데요. 사실 한국 지금 힘 있는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앞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이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한국이 약한 것처럼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좋은 패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패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BTS 얘기를 할 때, 우리 대외적으로 한류 얘기할 때만 BTS 얘기하지 않습니까? BTS가 상징하는 것은 한국의 힘이죠. 네. 바로 한국의 힘, 그리고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지혜를 짜낼 수 있는데, 어떻게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 이렇게, 좀 너무 안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거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19세기 말 사실 청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에 있었고 우리는 고종의 대원군 시절에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됐을 때 그 기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쇠퇴하는 청나라의 20대 초반인 원세계가 이 대원군을 잡아서 압송해 가고 또 2년 뒤에 돌아와서는 일종의 한 10년 동안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총독처럼
해서 내정도 간섭을 하고 외교도 간섭하고 종주국 행사를 하려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좀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 과거 중국에 대해서는 오랜 서로 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중국 시진핑 정부가 하는 그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참 잘 활용을 하자. BTS는 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략적 카드에 BTS가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장시간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